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커넥팅랩 현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커넥팅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커넥팅랩은 실제 그 IT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제 제조사도 있고 그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IT 포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벌써 한 10여 년 정도 포럼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보이는 다양한 서적들을 발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연이라든가 혹은 기고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커넥팅랩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저술 활동이라든가 강연 활동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마 이 말들은 다 체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은 개인의 삶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이 돌아갈 수 없듯이 기업의 그 비즈니스 환경들도 그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 경제가 상당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그 발표한 한국 금리는 이제 동결이 되었죠. 하지만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물가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물가 지수를 보시면은 2020년을 100으로 그 마련한 지수에서 지금 보면은 계속 상승해서 110을 넘어간 수치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자체도 코로나 기간 동안 지속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시장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제 뭐 에너지라든가 혹은 그 기타 원자재라든가 이런 수급에 대한 그 불안,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까지 더해지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의 고객들도 참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디지털 경험을 통해서 상당히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MZ세대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 내용이 실제 하나카드사에서 발표한 그 코로나 전과 후의 이제 결제에 관련된 통계입니다. 보시면 결제 금액이나 결제 건수 증가율을 봤을 때 40대 이상에서 증가율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결제 건당 금액의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제를 예전보다 더 많이 하는데 소액이 결제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장년층에서 마치 우리 MZ세대에서 많이 이용하듯이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라든가 모바일 결제, 온라인 결제의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예전에 우리가 그 한참 코로나 심했을 때에 마스크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백신 예약을 하거나 하는 이런 디지털 경험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결제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년층들도 디지털 경험에 충분히 노출이 되었고 디지털화 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는 아마 지마켓 자료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 전후로 봤을 때 중장년층에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밴드 같은 것들 상품들을 구매한 비중이 예전 대비해서 한 680%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그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그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 MZ세대들은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AI로 면접을 보고 그리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뭐 연수라든가 축제 등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로는 기성세대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온라인에서 당연히 그 오프라인 만나지 못하니까 하겠지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이 그 MZ세대들의 그 온라인의 경험들이 누적되어서 나중에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기성세대들은 생각지 못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 모든 그 IT나 트렌드 쪽 변화를 보면은 MZ세대들이 변화를 새로 만들어가는 세대이고 기성세대는 변화를 적응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그 평균적인 그 디지털 경험이 폭증을 한 덕분에 상당히 많은 그 고객들에서 변화가 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성장했던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디지털에 익숙하거나 아니면은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성공적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뭐 줌 하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표되는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코로나 기간 동안 급성장을 했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점차 회복세로 엔데믹으로 돌아서면서 주가를 보시면은 폭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줌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그리고 뭐 미국에 유명한 그
뭐 피트니스 기업인 펠로톤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지털 전환만으로는 생존에 적합하지 않다. 디지털 전환만을 했을 때는 생존하는데 이제 살아남는데 경쟁하는데 더 이상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매년 IT 트렌드의 서적을 출간을 하면서 그 다음에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분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선정한 키워드가 리인벤트입니다. 리인벤트는 재창조, 재설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르게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비즈니스의 변화를 겪지 않으면은 생존과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분야의 몇 가지 얘기들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기업으로 저는 직방을 꼭 뽑고 있는데요. 리인벤트 전략에서 상당히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직방이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강남에 있는 큰 건물 내에 이제 입점을 해서 사옥을 유지하면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2021년도에 사옥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온라인으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인 메타폴리스라는 공간을 런칭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모든 직원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메타버스가 상당히 유행을 했으니까 그 트렌드에 쫓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이 직방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BMR을 시켰습니다. 직방하면은 이제 프로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온라인 메타버스 공간으로 확장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5월달에 소마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업무의 협업 툴을 런칭을 했습니다. 건물이 한 30층 높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에 우리가 출근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험을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뭐 출근할 때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거는 이제 건물 안에 이제 입주한 업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회사에 사무실 들어갈 때도 보면은 내 사무실에는 이제 사원증을 찍고 들어갈 수 있지만 남의 회사 사무실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안 처리를 다 해놨고요. 그리고 마치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처럼 옆 사람의 얼굴은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거리가 먼 사람의 얼굴들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회의실 같은 데 들어가면 회의 공간에서는 다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컨퍼런스 홀처럼 아예 뭐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컨퍼런스 홀까지 만들어서 아예 메타버스 공간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메타버스 공간에서만 근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업무 협업 툴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벌써 지원하는 언어만 한 12개 정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로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이 한 20개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원격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 출근할 필요가 없고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아예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던 해외에서 살면서 접속을 하던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한창 개발자난이 나왔을 때는 뭐 서울에서 이제 사람들 뽑기가 어려운데 지방에 거처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람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적으로도 그리고 인력 수급 측면에서도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프로테크 기업인 직방이 이제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정하는 하나의 리인벤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또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커머스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커머스는 사실상 지금 정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비대면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온라인 특히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성장을 이뤄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폭증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성장이 정체될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온라인 이커머스가 매년 20%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다가 그게 이제 10%대로 내려앉았고 그리고 온라인 이커머스의 성장률을 볼 수 있는 지표인 온라인 이커머스 침투율을 보면은 온라인 이커머스 침투율 같은 경우가 전체 소매 거래액 중에서 온라인의 결제액 비중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침투율 비중이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인 36%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하는 데에 좀 부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따져봤을 때 저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주목을 했고요. 퀵커머스, 리커머스, 메타커머스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퀵커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대부분 이제 이커머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뭐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다 보면은 뭐 A 마켓이나 B 마켓이나 여러 마켓들이 있는데 내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가격도 그렇고 뭐 이벤트도 그렇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커머스 마켓을 선택하는지는 그때그때 이벤트라든가 뭐 할인 쿠폰이 있으면은 선택을 하는 방안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커머스 업계에서는 우리 마켓에서 물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차별화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배송에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일종의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물품들이 쭉 그 물류들이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고객 소비자한테 전달되기 바로 전 단계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택배를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의 그 커머스를 세대별로 쪼개서 얘기를 하면은 1세대 커머스는 내가 어떤 마트든 백화점이든 슈퍼든 가서 물건을 직접 사서 들고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세대 커머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죠. 온라인으로 물품을 시키면은 한 뭐 하루 이틀 뒤에 이제 물건이 배송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종 진화 단계가 새벽 배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날 물건을 시키면 아주 빠른 시간인 다음날 새벽에 물건 배송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3세대 커머스가 퀵커머스입니다. 아마 그 배달의 민족 같은 음식 그 배달 어플들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배달의 민족 내에 보면은 그 비마트라고 해서 마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간단하게 뭐 우유라든가 계란이라든가 필요한 밀키트 같은 것들을 물건을 그 배달시키듯이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통 1시간 내외로 배송이 되고요. 이것을 퀵커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벽 배송 서비스가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 배송 서비스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물류센터를 크게 짓고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에 배송을 하다 보니까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투자비도 계속 증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벽 배송 업체들이 몇몇 잘 되는 업체들 말고는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아예 퀵커머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아파트 대단지에 살고 계시는 수도권 내에서 대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서 MFC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대단지에 저기는 뭔가 보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마크가 붙어 있는데 다 오토바이밖에 없고 간판도 제대로 안 붙어 있고 창고 같은데 저기가 뭐를 하는 곳이지 하는 곳이 바로 MFC입니다. 그 고객들 가까운 곳에 이제 물류센터를 입점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바로 배송을 나가는 거예요. 배달 인프라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새벽 배송보다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퀵커머스 쪽에 요즘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슈퍼마켓 체인을 가지고 있는 뭐 이마트라든가 GS 프레시 같은 곳에서도 퀵커머스 쪽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제 리커머스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리커머스는 흔히 얘기하는 중고거래라고 얘기가 할 수 있겠죠. 뭐 중고나라라거나 아니면은 뭐 당근마켓은 솔직히 최근에 뭐 이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고 아예 당근마켓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리커머스의 이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단순한 중고거래뿐만이 아니라 명품 중고거래라든가 아니면은 뭐 리셀 거래라고 해서 이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래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네이버가 작년에 그 미국의 중국 나라 혹은 뭐 당근마켓이라고 불리는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2조 3,400억 원에 인수를 하는 그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중고에 대한 리커머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심들은 오프라인 커머스도 그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가장 고급의 단계에 있는 백화점들도 리커머스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백화점에서 가장 노출도가 높은 층을 뽑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1층이겠죠. 그래서 1층은 아무 업체나 입점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층에 이제 리커머스 매장을 입점을 시키거나 아니면 팝업 스토어를 여는 경우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보시는 거는 그 현대백화점의 신촌점 그 유플렉스관의 이제 4층에서 나온 것인데요. 세컨드 부티크라는 그 아예 관을 4층 전체가 리뉴얼하면서 여기는 아예 리커머스 매장들만 입점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컨드 부티크가 입점이 그 매장이 전체가 입점되고 나서 뭐 단기간 동안 현대백화점에서 그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한 것이 있었는데
이 기간 내에 이 세컨드 부티크에 방문했던 고객들의 90%가 MZ 세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도 그 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럴 정도로 리커머스가 상당히 많은 그 커머스 업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불안이기 때문에 중고 거래라든가 리커머스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렌드는 좀 더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OTT 쪽의 트렌드를 또 간략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큰 변화를 겪은 그 업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OTT 업계는 사실 그 코로나의 큰 수혜를 받았죠. 대부분 그 OTT 많이 보시겠지만은 넷플릭스라든가 뭐 웨이브 티빙, 그리고 해외에서 하는 아마존이나 뭐 애플 TV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이 OTT 서비스를 결정을 하는 게 대부분들이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어떤 재밌는 컨텐츠가 있느냐를 놓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TT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오리지널 컨텐츠를 많이 수량을 늘리면서 이제 구독자 수를 상당히 늘려 나갔었죠. 특히나 이제 한국 컨텐츠가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면서 한국 컨텐츠의 투자 사례가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OTT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지금 그 나무위키에서 그 컨텐츠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일일이 숫자를 하나하나 다 세봤어요. 그래서 숫자를 만든 것인데, 재밌는 거 보시면은 그 2021년도에 숫자가 갑자기 폭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원래 컨텐츠라는 게 투자를 했을 때 만들어진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하면은 그 효과는 이제 몇 년 뒤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뭐 사냥의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뭐 콜이라든가, 혹은 낙원의 밤, 승리호 같은 영화들, 우리나라 영화들이 극장에 개봉되지 못하고 넷플릭스로 이제 선회를 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컨텐츠에 잡히면서 이때부터 이제 한국의 컨텐츠로 이제 재미를 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컨텐츠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업계에서도, 다른 업체에서도 오리지널 컨텐츠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즐겁겠죠. 내가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 많아. 하지만 비용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재밌는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티빙도 봐야 되고, 혹은 뭐 아마존이나 혹은 애플, 디즈니까지 다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통계조사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서비스, OTT 서비스를 해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비용이나 혹은 볼만한 콘텐츠가 없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OTT 서비스를 가입했을 때의 그 설문을 보면은 가입하는 이유가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콘텐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뭐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다른 데에서 재밌는 콘텐츠가 많아지고 우리 콘텐츠를 이미 다 소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고객들은 이제 떠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가입자 수가 하락을 하는 시기가 오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위기를 겪었는데 넷플릭스가 아예 새로운 전략들을 도입을 많이 했어요. 넷플릭스 하면은 사실은 그 OTT 서비스에서 많은 그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그것을 완전히 손가락 뒤집듯이 그 없는 전략들을 내놨습니다. 넷플릭스는 사실 그 빈지 워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몰아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텐츠를 에피소드를 전체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몰아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더글로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파트를 나눠서 종이집도 마찬가지고 파트 1, 2를 나눠서 하고 있죠. 편성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편성을 한 번 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이제 그 호퍼스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메뚜기족처럼 다른 그 OTT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넷플릭스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광고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광고는 고객들이 컨텐츠를 보는데 경험상 그 되게 안 좋다라고 해서 광고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를 도입을 했죠. 그리고 모바일 게임 업체들과도 좀 날선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예전에 뭐 포트나이트라는 그 게임 업체가 있는데 우리의 경쟁자는 포트나이트다. 고객들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이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모바일 게임 숫자가 한 50여 개가 넘게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런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런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뭐 수치를 비교하거나 이러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넷플릭스 자체에서는 뭐 잘 되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넷플릭스 어플 내에서 보시면은 모바일 게임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지금 게임 탭 수가
게임 수가 한 5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하겠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컨텐츠를 연계해서 스토리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그 광고도 없고 결제도 필요 없는 모바일 게임들을 런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2년 연말까지 5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 숫자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게임 스튜디오도 3개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고객들의 시간을 더 잡아내기 위한 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OTT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넷플릭스는 아직 도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오리지널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컨텐츠가 다 재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OTT 업계에서 재밌는 컨텐츠를 어떻게 도입해서 성공적인 컨텐츠를 계속 배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찾은 것이 바로 스포츠 컨텐츠입니다. 스포츠 컨텐츠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정 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로 들자고 하면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텐데 작년에 그 토트넘 핫스퍼라고 하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구단이 국내에 와서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OTT 서비스에서 아예 게임을 그 중계까지 하고 그 아예 그 투자까지 한 그 건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많이 보는 인기 있는 스포츠 컨텐츠를 도입을 해와서 또 다른 오리지널 컨텐츠로 만들겠다라는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아직까지는 생방송까지는 그 런칭은 안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자체에서 보면은 예전에 뭐 마이클 조던과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라든가 아니면 그 F1 그 시리즈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더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그래프가 쭉 떨어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6월 이후부터는 그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고 요금제를 런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 전략들의 노력들이 이제 시장에서 좋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리인벤트 효과가 나오면서 그 주가까지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좀 다양한 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은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뭐 저는 여행업 전문가는 아닙니다. IT 쪽 관련된 업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행업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래도 몇 가지 딱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행업계에서도 지금 리인벤트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서 보이는 그래프가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CS 2023 그 전 세계에서 최고로 뽑아주는 그 IT 박람회 이제 가전제품 박람회이긴 한데 IT 박람회라고 인식을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그 CS를 주관하고 있는 CTA라는 기관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트렌드 발표를 했었던 수치인데 이 수치를 보시면은 코로나 전과 후를 봤을 때 여행업과 관련된 공유경제 서비스들의 서비스 이용률이 급감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배달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댁내 관련 서비스들이 상당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수치가 이제 앞으로 1년 내에 조금씩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그 오른쪽에서 나온 기사의 내용처럼 지금 여행을 다시 가기 시작을 했고 저만 하더라도 11월 달에 그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좀 뒤바뀌는 현상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뭐 그 공유경제 서비스가 올라가거나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을 텐데 이때 이제 많은 준비를 한 기업들이 상당히 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고객들이 이미 중장년층 포함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로 거듭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들을 준비를 해야죠. 그러려면은 결국 IT 트렌드라든가 IT 업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인력들도 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년층까지 이제 모바일을 자연스럽게 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행 가서도 당연히 쓰시겠죠. 그래서 이들에 맞는 수혜에 맞는 상품들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경쟁자들, 타업계와도 협업을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재밌게 봤었던 게 마이리얼 트립에서 얼마 전에 그 오픈 AI가 런칭해서 지금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챗 GPT라는 그 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챗 GPT는 보통 초고대 AI 혹은 뭐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해서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질문을 하거나 어떤 요청을 했을 때에 AI가 거기에 맞는 답변, 거기에 맞는 그림 같은 것들을 생성해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이 마이리얼 트립에서 이제 어플 내에 이 챗GPT를 연동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내놨습니다. 저도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을 먼기는 한 것 같아요. 아직 완성도는 높진 않은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빠르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질문자가 좀 똑똑하다라고 하면은 잘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해외에 어디 여행 갔을 때 가이드 없이 여행을 갔는데 특정 뭐 그 유적지를 갔다,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반대로 뭐 외국인 들어와서 어떤 서비스를 봤는데 이런 게 뭐지 하면서 궁금해 왔을 때 이런 챗GPT를 이용해서 질문을 남기면은 뭐 역사라든가 혹은 뭐 최근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IT 업계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트렌드들도 상당히 좀 그 캐칭을 잘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여행업 쪽에서도 준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